그날 아침 평소처럼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지 않았다. 겨울의 끝자락, 방 안엔 보일러의 미지근한 열기가 둥글게 맴돌았다. 문영숙은 묵직한 어깨를 으쓱이며 일어나지 못한 채 전기장판 위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손끝이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담요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보리차 좀 끓여 놓을걸? 중얼이듯 말하며 주전자를 확인했다. 밤새도록 식은 보리차는 어제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탁한 색이 그대로였고 온기 하나 없는 컵은 이른 아침의 공기처럼 무감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입을 댔다. 목을 타고 흐르는 물이 아니라 기억 같았다. 오래된 기억이 묵묵하게 흐르는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언니 문혜련이 말했다. 또 나가. 눈 온다고 하던데.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장 쪽을 바라봤다. 거기에 놓인 가방 안에는 미리 챙겨둔 것들이 있었다. 송어울, 립밤, 그리고 연분홍색 반치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것들이었고 사실 그 무엇도 산에 필요하지 않았다. 춥게 입고 가지 마. 나이 들면 무릎부터 시려. 알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말이 습관처럼 지나가는 시절이었다. 거실을 지나치며 윤다정이 방에서 나왔다. 머리를 질끈 묶고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이모, 오늘도 등산이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슬며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다정은 웃으며 말했다. 뭐 소개팅 같은 거라도 하러 가는 거 아냐? 지난번엔 화장도 했잖아. 그 말에 혜련이 다정의 등을 살짝 쳤다. 예, 그만 좀 해. 괜히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이모, 요즘 달라졌어. 좋아 보여. 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바라봤다. 언젠가부터 아침 햇살이 더디게 느껴졌다. 아니,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멈춰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어색하지 않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 작은 눈망울들, 짧은 손짓 하나에도 마음이 일렁였다.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 칸에 조심스럽게 접어 넣은 반치마를 꺼내 손에 올렸다. 연분홍색 천이 손등에 닿자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문득 아이 수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 여자 선생님은 예쁜 치마 입는 거래요. 그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아이는 진심으로 그걸 원했고 정숙도 그 진심에 답하고 싶었다. 그녀는 치마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작은 파우치에서 립밤을 꺼내 입술에 발랐다. 화장이 아닌 자신을 위한 준비였다. 문 밖에서 혜련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가 도시락은 챙겼지? 어제 싸놨어. 그래도 잘 먹고 와. 산에서는 기운 떨어지면 안 돼. 문득 그 말이 고맙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일이 낯설지만 따뜻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숨을 들이마시자 코끝이 얼얼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공원 쪽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멈칫했던 순간 뒤에서 창문을 살짝 연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언니였다. 아마도 여느 때처럼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대체 저 애 요즘 왜 저러는 거야? 창문 너머에서 들릴 듯한 말. 영숙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랐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산악회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모두가 등산복 차림이었고 작은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 문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 말을 건넨 사람은 장석구였다. 산악회 회장. 첫인상은 무뚝뚝했지만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그도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이들 중 하나였다. 오늘 아이들 만나요. 이번엔 조금 적어요. 날씨 탓인가 봐요. 근데 수연이는 꼭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이름에 정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아이의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종이 접기를 잘하던 아이. 그리고 선생님, 예쁘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던지던 아이. 버스에 올라타자 햇살이 창가로 비쳤다. 등 뒤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사람들의 소공어리는 말소리가 흐른다. 그녀는 가방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나무, 전신주, 작은 마을들.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이제는 스스로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녀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다. 도착지는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마음으로는 멀게 느껴졌다. 오늘 그녀는 아이들을 만난다. 그리고 자신도 다시 만난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혜련이 창문 너머로 조용히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대체 저애 요즘 왜 저러는 거야? 새벽 5시.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얇게 깔려 있었다. 문혜련은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알람은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익숙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지퍼를 여는 소리, 가방을 여미는 조용한 움직임. 그것만으로도 오늘도 문영숙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혜련은 이불 속에서 팔을 꺼내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아주 조심스럽고 정해진 순서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도 가는구나. 며칠 전 미용실에서 손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산악회요. 거기 회장님이 좀 특별하다던데요. 여성 회원들한테만 유난히 친절하대요. 가볍게 흘려들으려 했던 말이었지만 그 후로는 계속 마음에 걸렸다. 동생이 치마를 입기 시작한 것도 화장을 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영숙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듯 눈을 감았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고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혜련은 그대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동생은 어깨에 가방을 맨 채 고요하게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예전과 닮았지만 어딘가 다르게 보였다. 예전엔 무채색 그림자 같았다면 지금은 조금은 또렷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한 번쯤은 내가 봐야겠다. 다정이 거실에 나와 물었다. 엄마, 이 시간에 어딜까? 혜련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미용실 물건 좀 챙기러. 너는 더 자. 차를 몰고 골목을 빠져나오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걱정이지. 간섭은 아니야. 공원 근처에서 차를 멈췄을 때 작은 버스 앞에 산악회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담요를 목에 두른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중심에 영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인사했고 그 옆에는 낯익은 남자 장석구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문 선생님. 그는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웃었다. 영숙도 약간 어색한 듯 웃었다. 그 모습에 혜련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남자. 차 안에서 혜련은 작은 쌍안경을 꺼냈다.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영숙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문이 닫히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련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30분쯤 지났을까. 버스는 강원도 인제군 외곽의 한산 입구에 멈췄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고 바람에 나무잎 하나가 발치에 내려앉았다. 회원들은 준비 운동을 하고 줄지어 산길로 들어갔다. 혜련은 멀찍이 차를 세운 뒤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뒤를 따랐다. 산 입구엔 등산 안내판이 있었고 혜련은 그 옆에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이 정도면 그냥 동생이 등산을 좋아하는 거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꺼림칙함이 가시지 않았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 혜련은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사람들은 간식을 나누고 물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그런데 영숙은 혼자 무리에서 벗어나 조용히 덤불 뒤로 향했다. 이 어디 가는 거야?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니 그녀는 바위 뒤에 가방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꺼냈다. 분홍색 반치마였다. 혜련의 입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영숙은 등산복 바지 위에 반치마를 입고 송어울을 꺼내 들었다. 가방 안에서 꺼낸 립스틱으로 조심스럽게 입술을 그렸다.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그녀의 표정이 보였다. 웃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혜련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소개팅을 위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 바로 그때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영숙은 가방 안에서 빨간 손수건을 꺼내 가방 옆구리에 묶었다. 그건 분명 의도적인 동작이었다. 다정이 말했던 게 떠올랐다. 그거요. 일종의 암호래요. 빨간 손수건 달면 오늘은 응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혜련은 나무 뒤에 주저앉았다. 뺨이 차가운 나무잎에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안냐, 우리 영숙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눈앞의 장면은 너무도 뚜렷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다. 잠시 후 영숙은 다시 무리로 돌아갔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녀를 포함한 5명이 조용히 무리에서 빠져나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 중에는 장석구도 있었다. 혜련은 주먹을 꼭 쥐었다. 저 남자까지 대체 뭐 하는 거지? 길은 점점 험해졌고 뒤따라가기에는 위험했다. 그녀는 더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멀리서 그들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로 혜련은 숨을 삼켰다. 불안함과 분노가 뒤엉킨 감정 속에서 발끝이 떨렸다. 동생은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가 몰랐던 얼굴이 아주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진짜 소개팅 신호인 거야. 전고 무렵 문혜련은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흐린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바람은 잦았지만 거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전. 라디오에선 느린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고 오래된 의자에 혼자 앉아 있자니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12시를 지나자 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반가운 손님이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골 여성. 평소에도 조용히 와서 파마를 맡기던 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세게 말고 살짝만 말아주세요. 혜련은 익숙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앉으세요. 머리를 감기고 수건을 둘러주는 사이 혜련은 무심코 물었다. 혹시 산악회 다니세요? 가끔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서요. 손님이 물끄러미 혜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에 조금 다녔어요. 왜요? 동생이 요즘 자주 산에 가거든요. 혼자라 걱정돼서요.
어디 모임인지도 잘 안 알려주고 그냥 등산 좋아진 거라는데 왠지 이상해서요. 손님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함께 걷는 길 산악회인가요? 맞아요. 혜련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손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아, 그 모임 회장님, 장석구 씨 아세요? 이름만 들었어요. 겉으로는 점잖고 친절하신데 여성 회원들한테는 좀 유난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특히 혼자 온 분들한테. 혜련의 손끝이 멈췄다. 어떤 식으로요? 손님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살짝 목소리를 낮췄다. 모임 끝나고 따로 만나자고 연락한다든지 관심 없는 분들은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 말에 혜련은 등을 딱 펴고 섰다. 그녀가 본 산에서의 영숙의 행동들, 치마, 립스틱, 빨간 손수건, 그리고 따로 떨어져 나간 물이, 장석구의 웃는 얼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이어졌다. 그런데 손님이 덧붙였다. 문영숙 씨라는 분 아세요? 네. 우리 동생이에요. 손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최근에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회원들 사이에서 좀 화제더라고요. 화제요? 혜련은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다. 늘 조용하신데 모임 중간에 자주 사라지신대요. 지난번엔 총무랑 같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혜련의 손에서 샴푸 거품이 미끄러졌다. 잠시만요. 사라졌다니. 어디로요? 모르죠. 근데 자꾸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오해 생기기 전에 동생분이 조심하셔야 할 텐데. 머리를 맞추고 손님이 나가고 나자 혜련은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자신이 본 장면들,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 숨기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게 조합되어 혜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 순간 다정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혜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혹시 이모 핸드폰 본 적 있어요? 아니, 왜? 다정은 휴대폰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사실 나 지난주에 이모가 치마 입고 등산 가는 걸 몰래 찍었어요. 뭐, 아니, 그게 친구들이랑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냥 웃기다고 생각해서 이모가 치마 입고 산타는 게 어색하잖아요. 혜련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근데 오늘 그 방에 다시 사진이 올라왔어요. 누가 이모랑 아이들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수화로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고 뭔가 수업 같은 거 하는 사진도. 다정은 핸드폰을 건넸다. 혜련은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정숙이 아이들 틈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한 명이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했고 정숙이 웃으며 수화로 대답했다. 아이들의 얼굴은 환했고 정숙의 표정은 이전엔 본 적 없는 따뜻한 미소였다. 채팅방에는 새로운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문 선생님 대단하다. 청각장애 아이들 가르친대. 헐, 봉사활동이었구나. 미안하다. 우리 이상한 오해했어. 다정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나 이모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혜련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야지. 나도 너무 큰 오해를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동생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부끄러워서였을까? 아니면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오늘 밤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딸과 나란히 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혜련은 조용히 결심했다. 동생의 침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그녀가 본 것은 의심이 아닌 감동이었다. 그리고 그 감동 뒤에는 너무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메시지 창에 뜬 새로운 댓글.
이모 대단하다. 나도 해보고 싶다. 잉. 혜련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린다. 혹시 내가 문혜련은 거실 바닥에 펼쳐진 드론 설명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새벽부터 켜놓은 난방이 바닥을 드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상하게도 식어 있었다. 딸 다정이 옆에서 말했다. 이거 조작 어렵지 않아요. 엄마가 해볼 거예요. 진짜로? 미용실 홍보용 영상 하나 만들어 두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혜련의 시선은 설명서 너머로 멍하니 떠 있었다. 마음속에선 다른 말이 맴돌고 있었다. 확실히 봐야겠다. 그게 어떤 일이든. 며칠 전 다정의 휴대폰에 올라온 사진과 메시지들을 본 뒤로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봉사활동이라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오해받을까 두려워서, 아니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존재를 작게 느껴서 혜련은 천천히 드론을 조립하고 조작기를 들어 올렸다. 낯선 기계의 움직임에 잠시 겁이 났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진실을 모른 채 머무는 자신이었다. 토요일 새벽, 그녀는 다시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이번에도 문영숙은 말 없이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같은 시간, 같은 발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혜련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고 차 안에는 연습을 마친 드론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공원엔 여전히 작은 버스와 등산복 차림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이젠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버스가 출발한 뒤 일정 거리를 두고 차를 몰았다. 전날 비가 내려 길은 질퍽했지만 하늘은 맑았다.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먼 산의 능선은 뿌옇게 물들어 있었다. 이번 목적지는 좀 더 깊은 산속이었다. 길이 좁아지고 신호도 불안정해졌다. 혜련은 차를 멈추고 짐을 챙겨 산길로 들어섰다. 배낭 안엔 드론과 조종기 그리고 작은 쌍안경이 들어있었다. 산 중턱에 도착했을 무렵 예상대로 무리 중 일부가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영숙도 있었다. 장석구 회장 역시 그 그룹에 섞여 있었다. 혜련은 숨을 죽이고 드론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드론이 허공으로 올라가며 나뭇가지 사이로 조용히 이동했다. 화면 속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숲길을 따라가자 작은 가을이 나타났고 그 건너편에 조그마한 건물이 보였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건물. 창문 밖으론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누군가는 종이비 행기를 접고 있었다. 드론 화면이 좀 더 가까워지자 그곳이 정말로 작은 분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문영숙을 향해 달려왔다. 그녀는 배낭을 내려놓고 도시락과 책, 연필통을 꺼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숙을 껴안았고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혜련은 조종기를 든 채 화면을 넉놓고 바라보았다. 소문 속 소개팅, 의심, 손수건, 그 모든 게 무색해졌다. 정숙은 분홍 반치마를 입고 있었고 아이들 앞에서 수화로 인사를 건넸다. 아이 하나가 서툰 손짓으로 선생님 예뻐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선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 순간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드론이 갑자기 흔들렸고 조작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안 돼. 드론이 급격히 고도를 낮췄고 그대로 정숙의 머리 위 근처로 떨어지려 했다. 정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두 눈이 화면을 똑바로 마주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두 눈이 드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시 그녀의 눈빛이 멈춰섰다. 놀라움인지 당황함인지 아닌 무언가를 알아차린 건지 정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두 눈이 잠시 머물렀다.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비추었다. 어떤 표정도 어떤 말도 없었다. 그저
멈춰선 시선뿐. 혜련은 당황해 조작기를 움켜쥐고 드론을 높이 띄웠다. 천천히 멀어지며 드론은 숲 너머로 사라졌다. 혜련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땀이 손바닥에 맺혔다. 미안해. 나 지금까지 너를 의심했어.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놀라움과 실망, 그리고 어쩌면 안도의 감정까지 섞여 있었다. 혜련은 조용히 드론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부딪혔다. 의심과 후회, 미안함과 존경. 이 모든 감정이 섞인 채 그녀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다. 돌아오는 길. 햇빛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니, 이제야 따뜻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내내 조용했다. 다시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혜련은 드론을 내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미안해. 내 진심을 몰라봤구나. 늦은 저녁, 식탁 위에는 조용히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국그릇에 담긴 된장은 식는 중이었고 찬장은 반쯤 열린 채 그대로였다. 문혜련은 수저를 쥔 채 무릎 위에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 딸 다정은 밥알을 몇 개씩 집으며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고 문영숙은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떠먹고 있었다. 식탁 위엔 무거운 침묵이 맴돌았다. 어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동자 안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혜련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오늘 드론 날린 거. 나야. 그 말에 젓가락 소리가 멈췄다.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다정이 눈을 크게 떴고 방금 전까지 익숙했던 저녁 풍경이 낯설게 변해갔다. 왜? 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미안해. 그냥 걱정이 돼서 그 산악회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들었고 네가 치마를 숨겨놓고 화장도 하고 손수건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영숙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은 조금 떨렸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말하지 않은 내 잘못이야.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 아니, 사실은 숨기고 싶었어.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 왜? 말하면 다들 그렇게 볼 테니까 노처녀가 갑자기 치마 입고 립스틱 바르고 그걸로 농담거리 될까봐 다정이 말하는 거 들었거든. 이모가 소개팅 가냐고. 그 말 들었을 때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좀 무너졌어. 다정이 입술을 꾹 다물며 고개를 숙였다. 혜련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거기 그 분교는 뭐야? 오늘 그 아이들 내 표정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영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 눈빛은 마치 다른 시간과 공간을 떠올리는 듯 했다. 작년 겨울이었어. 우연히 산악회 모임에서 그 분교 얘기를 들었어. 청각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데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대.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말에 그냥 책 몇 권 보내주자고 시작했지. 그런데 첫날 아이들이 날 보자마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눈빛이 너무 순수했어. 한 아이가 물었어. 와의 선생님은 치마 안 입어요.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았어. 그 아이는 나를 결혼 안 한 여자. 나이 많은 여자로 보지 않았어. 그냥 선생님이었어. 식탁에 앉은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영숙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수연이라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꽃 한 송이, 그 옆에 서 있는 분홍 치마의 여자가 웃고 있었다. 이 아이야? 수연이 분교에서 제일 말이 없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내 손을 꼭 잡더라고. 따뜻하대. 혜련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그걸 말 안 했어? 언니인 나한테.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근데 다정이랑 친구들이 이모는 아직도 노처녀라며 웃는 거 듣고 아, 나는 그냥 조용히 해야겠다 싶었지. 내가 하는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다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모, 미안해요. 나 진짜 생각 없이 그런 거였어요.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린 것도 그냥 장난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영숙은 조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혜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송어울과 낡은 수화 교재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내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 너 대학 시절에 특수교육 하려고 했잖아.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그만뒀지. 지금은 다시 시작해도 괜찮잖아. 영숙은 교재를 손끝으로 쓸었다. 먼지가 날렸다. 오래된 시간이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가만히 입을 열었다. 근데 진짜 괜찮을까? 혜련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누구한테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야. 지금 아이들은 널 기다리고 있어. 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다정도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이제 대학 복학 전까지 시간 많으니까 저 사진도 찍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식탁 위에 된장찌개는 식어갔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오래간만에 따뜻하게 데워졌다. 다음 주엔 나도 같이 가도 돼. 자, 혜련이 묻는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 와, 아침 공기가 유난히 투명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산길을 오르는 차 안에서 문영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건 문혜련이었고 뒷좌석에는 다정이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며칠 전 저녁 그들은 무언가를 풀어냈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고요히 흘렀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차가 멈춘 곳은 작고 허름한 안내 표지판 앞이었다. 인제군 누리분교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지난번에는 드론을 통해 멀리서 보았던 곳. 이번에는 발로 직접 밟고 들어가는 길이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걸었다. 새소리가 퍼졌고 바람에 나무잎이 부스럭거렸다. 그렇게 20분쯤 걸었을까. 작은 평지에 분교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이미 밖에서 놀고 있었고 그중 수연이 가장 먼저 영숙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선생님. 영숙은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다. 수연이 품에 안겼고 그 순간 얼굴에 해사한 미소가 번졌다. 혜련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살며시 미소 지었다. 진짜네. 저 아이들이 널 기다렸구나. 아이들은 낯선 얼굴을 보고도 경계하지 않았다. 다정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혜련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건물 뒤편에는 나무 의자가 있었고 작게 흐르는 가을 소리가 들렸다. 소박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고여 있었다. 영숙은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 수업을 시작했다. 준비해온 색연필을 하나하나 나눠주고 수아로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려보자고 설명했다. 수연은 꽃을 그렸고 다른 아이는 나무와 집을 그렸다.
그러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선생님은 왜 항상 치마 입어요? 영숙은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왜냐면 너희랑 있을 땐 내가 예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아이들이 웃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수연이 손짓으로 말했다. 선생님은 원래 예뻐요. 그 말에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혜련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켰다. 언니의 삶은 고요하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오후엔 교실 안에서 조용한 활동 시간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글자를 따라 쓰고 그림을 색칠했다. 혜련은 칠판 옆에 서서 천천히 아이들의 이름을 익히기 시작했고 다정은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며 수화를 배우고 있었다. 영숙이 말없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좋아. 솔직히 마음이 따뜻해져.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난 이곳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선택을 했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혜련은 가만히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릴 적 울던 동생을 다독이던 감각이 손끝에 되살아났다. 오래전 감정이 그 손길을 따라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에게 돌아가고 건물 안이 조용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수연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다음 주에도 꼭 와요. 영숙은 크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꼭 올게. 세 사람이 다시 산길을 내려갈 즈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붉은 빛이 비쳐들었고 그 속을 조용히 걷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채 오르기 전 혜련은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영수가 혹시 너 여전히 불안하니?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 혜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의 말이 바람처럼 마음을 스쳤고 자신 역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고단했던 일상, 의심과 미움, 불신과 거리감, 그 모든 감정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다정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음에 김밥도 싸서 올까?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수연이 김밥 엄청 좋아하거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같은 길이지만 이제는 함께 걷는 길이 되었다. 차창 밖 풍경은 흐릿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분명하게 맞닿아 있었다. 멀어지는 학교 앞에서 수연이 창가에 서 있다.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또박또박 말한다. 선생님, 잊지 마요. 꼭 와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때로는 아주 긴 침묵 끝에야 따뜻해진다. 문영숙과 문혜련, 그리고 다정이 함께한 시간은 그런 계절의 흐름과도 같았다. 의심과 오해,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섰고 오래 묵혀두었던 말들이 조용히 터져 나왔다. 영숙이 처음 치마를 꺼내 입었을 때 그건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다. 자신을 부정당하지 않을 용기를 꺼내든 것이었다. 립스틱을 바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가족 안에서의 동생이나 사회가 규정한 노처녀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선생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혜련은 그런 영숙을 통해 오래된 자기 안의 굳은 살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말을 참고 감정을 누르며 살아왔던 시간. 하지만 영숙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장면을 보며 그녀도 그 손끝에 닿고 싶다고 처음으로 느꼈다.
그것이 가족의 사랑이었다. 말로 풀어내지 않아도 눈빛과 침묵,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안에서 전해지는 마음, 다정은 그 변화의 증인이자 다리였다.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장난처럼 올렸던 사진 하나가 누군가에겐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동시에 진심 어린 사과와 작은 행동 하나로도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어른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이는 또 하나의 어른이 되어갔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수연이라는 아이가 수아로 전한 한 문장이었다. 선생님은 예뻐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를 향한 인정이었다. 나이가 들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났든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사랑이나 재회의 감동만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한 관계의 회복과 자신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한다. 늦은 나이에 찾는 자기 역할, 늦게서야 건네는 사과, 조용한 식탁 위에서 나누는 눈빛 하나,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느껴지는 바람의 온도.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린다. 몸의 신호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잦은 피로, 반복되는 통증, 말수가 줄어드는 변화들. 그것은 단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다. 마음이 굳고 관계가 멀어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깊어질 때 몸도 함께 아파진다. 하지만 치유도 그렇게 온다. 커다란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계기가 아닌 아주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목도리를 목에 감아주는 손길, 침묵을 허용해주는 공간,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시간. 그렇게 해서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 속 새 인물은 결국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온도를 바꿨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서로에게 다시 다가갈 용기를 가졌을 뿐이다. 그 작은 변화가 서로를 다시 살아가게 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지 않다. 오히려 작다. 그러나 그 작음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울림이다. 우리는 누구나 늙어가며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침묵 사이를 채우는 한숨, 손짓, 눈빛, 그리고 조용한 괜찮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마음의 문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손짓 하나로 더 쉽게 열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프다. 몸이 아파서일 수도 있고, 마음이 헛헛해서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치료가 아니다. 단지 괜찮으세요? 라는 진심 어린 물음 하나, 따뜻한 찻잔 하나, 그게 전부지만 때로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묻는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던 적이 있었나? 혹은 지금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 늦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느려지고 조금은 따뜻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사는 건 결국 반복이다. 아침이 오고 식탁에 밥이 오르고 말은 줄어들지만 눈빛은 쌓여간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빨리 회복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여전히 옆에 있다는 것,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웃게 될 거라는 것. 이야기를 끝내며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요? 당신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댓글에 1이라고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숫자 하나에 우리 모두의 따뜻함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조용히 인사드릴게요. 이터